오늘은 고객분께서 전곡을 찌르는 카톡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유럽 시장이 어제 2% 닥스 시장이 끝났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 중국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SMIC가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또 들어갔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핵심 부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 같아요. 바이든이 친중 정치인으로 유명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선 전략적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깼죠. 바이든은 들어오면 아마 친중에 대한 이런 중국에 대한 이런 행보들이 180도 뒤집는 이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중고차 인기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유는 뭐냐?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기차, 지하철, 버스, 우버 이런 것도 안 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두세 번째 차를 사는 거고,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사람은 새 차보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 타러 다니기 위험하고 차는 구해야 되겠는데 그럼 중고차를 사는 거죠. 아니면 내 차가 망가져서 뭘 사야 되는데 그럼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YTN 기사인데 미국 대학 도시들은 학생들 복귀로 코로나 감염자 폭증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마치 유령 도시처럼 바뀌었는데 다시 학생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길가 시내 술집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술집 가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닷가에 가서 마스크 쓰고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여럿 있죠. 여럿 있다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부류의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방역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집객하게 되면 개인 방역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그냥 앉아서 차 마시는데 걸린 케이스도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인 것 같아요. 채널 A, 빈방이 넘치는 맨하튼 활기. 뉴욕이 한번 싹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하튼의 빈 아파트가 13,000가구랍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입자도 못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자진해서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50% 임차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또 월세 240만 원 정도로 맨하탄에서는 비교적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는 아예 한 채가 다 비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외곽지역 주택을 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 또 밑에 보면 다음 거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1인당 2억 5천만 원에 워싱턴 애들이 밥을 잘 못 먹는다. 이건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식비를 충분히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도 울고 갈 수준의 워싱턴 저긴데 소득률인데 1인당 그러니까 가구당 소득 1인 소득이네요. 1인 소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경제활동은 12%밖에 안 되고 불구하고 고용인구가 7.3% 줄었는데 그 중에 67%가 호텔 식당, 영업과 관련된 일자리고 호텔 객실은 6월 들어 8%밖에 안 찼답니다. 5월에 3%였는데 올라온 게 별로 안 되죠. 식당 매출은 20%에서 40%에 불과하다. 이게 미국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내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 코로나가 상황은 이런데 주식시장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경제지표가 좋다고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좋다는 게 전년 대비 좋은 게 아니고 전월 대비 좋은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투자 상황인데 손정희 씨 얘기를 제가 왜 다시 뽑았냐면 이 손정희 씨는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량 호출이나 우버, 그 다음에 틱톡 이런 쪽 혹은 바이트댄스 같은 스타트업 투자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걸,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옵션 투자, 주식시장에 그것도 과도하게 상승해 있는 나스닥의 주식시장에 현물과 옵션을 사들여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끝자락에 다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좀 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동학개미나 혹은 그 로빈훗과 같은 사람이 아닌 뭔가 이 이념을 가진 경제인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위죠. 끝자락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뉴즈원 기사인데 테슬라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다. 여기가 나왔죠. 테슬라 차트입니다. 이게 $500 가까이 갔다가 이거 장중입니다. 종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급락해서 $400 깨졌다가 다시 $40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액면불라로 주가가 착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주당 $50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트레이너 테슬라 평균 판매가를 $57,000로 보고 2030년까지 매출이 1,090만 대가 나온다고 가정해도 테슬라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42%에 불과하다는 분석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시장 점유율이 110%인 것처럼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0년 안에 3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인 도요타처럼 고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광기가 여기에 쌓여 있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요번에 조정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동학개미가 가서 주웠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광기가 끝없이 갈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버블 터질라. 주식의 경고음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아직은 요번에 잠깐 한번 꺼진 거죠.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의 사태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그랜덤 얘기, 제레미 그랜덤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닷컴 버블이나 뭐 그 버블 잘 맞췄던 것, 가미가제 버블이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CNBC에 질문했더니 제로라고 답했습니다. 주식 들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기 뭐 짐 로저스, 우리 한국 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이 3대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죠. 근데 돈으로 찍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와 있어서 이미 걱정을 하는 순간에 최악에 와 있을 때다. 이거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말고 이 밑에 있는 얘기가 더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뉴욕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찰스 바이더맨 트림 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설립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걸로 유지된 게 1~2%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화폐 유통 속도를 보여드렸죠. 대규모로 통화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 발행했는데, 문제는 그게 경제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고 자산 버블에 지금 들어간 게 문제죠. 그 자산 버블에 들어간 게 계속 올라가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1~2%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주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이제 이게 미래를 반영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얘를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1~2%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1~2%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율 얘를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는 드렸죠. 이 3분기하고 4분기가 2분기 때는 굉장히 폭락할 거라 전 분기 대비 그게 이제 좋아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3분기 때도 빠른 속도로 전분기 대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3분기 때는 이게 뭐 17% 전분기 대비 4분기 때는 여기 7% 대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 1분기는요? 그럼 전분기 대비, 그 전분기 대비, 그 전분기 대비, 그 연율이 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은 전분기 대비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는 그 속도가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걸 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얘가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광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신용과 그러니까 유동성과 광기뿐이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하튼 또 한 가지는 이건데, 한국경제기사입니다. 미 CEO들이 지난달에 자사주 8조를 처분했답니다.
CEO들이 자기 기업을 가장 잘 아는데 나스닥 CEO들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판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있을 거만큼 대박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계속 위로 날아갈 거라면 왜 팔까요? 물론 이게 조정의 시장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물며 그 CEO들조차도 이게 과도하게 올랐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사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환자가 빵이라는 게 맞느냐. 한국행 승객 중에 5명, 중국에서 온 그 승객 5명이 확진됐다는 거죠. 저는 시진핑이 지금 사방에서 뭔가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거 중에 지금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다른 데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건데, 저는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이게 채널 A 기사인데요. 백신 나와도 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3단계 임상시험까지 거쳐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나올 확률이 7%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60년이 걸렸답니다. 안 맞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미국에. 예방효과가 50%라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죠. 3분의 1은 안 맞고 있는데 50%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효과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여기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 50%에서 70% 사이에서 무엇인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맞는다는 것. 안 맞게 되면. 두 번째는 항체가 형성되긴 됐는데 지속이 떨어지는 거. 뭐 하면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계속 맞아야 되는데. 1년 정도는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에 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최악의 경우는 사실 부작용이죠. 이런 것들이 되면 충격이 훨씬 세지 않을까. 백신이 뚜껑을 열었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상황이 나오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기사인데요.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이 무산될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부양책을 쓰는 게. 공화당이 이제 부양책 규모가 한 5천에서 7천억 달러로 그냥 상원에서 통과시켜서 하겠다. 훨씬 작은 규모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백신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게 캘큘레이트 리스크블로그.com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건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잘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파란 게. 빨간 게 얹혀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요번 팬데믹 때문에 고용보험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생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청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지표보다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번에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 같으냐, 잠깐 조정만 받고 그냥 위로 다시 탈 것 같으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냐,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 주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어제 이제 유럽장이 세게 올라갔죠. 오늘 개장이 되면 얘가 일정 수준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조정의 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단기적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전기 대비 좋아지는 거라는 걸 먼저 하나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게 GDP 성장률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연율로 1,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완전히 내년에 초반에 확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 2%가 아니고 3%, 4%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주식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메꿀 수 있는 갭이 없어요. 그 갭은 유동성하고 광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붕괴, 주식시장의 붕괴, 예, 마지막으로 희망 섞인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미 경제, 이제 여기 나스닥이 극도로 과매수가 돼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과매수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 붕괴가 임박한 건 아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 속도가 붙는데 위에 1, 2%밖에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서 백신과 경기부양책, 이 두 가지 호재가 있다고 언급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재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를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회복 속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고, 두 가지죠.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경기부양책인데, 코로나 백신의 기대감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부양책이 아직 남았는데, 경기부양책이 대선이 끝나고 나야 뭔가 액션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연준에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광기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이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결과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퍼배수가 한 15배 정도면 적정하고 10배 이하면 싼 거고 20배 넘어가면 비싼 건데, 지금은 그러면 25배, 퍼배수가 25배면 적당한 거고 35배면 과열된 거고 15배면 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끌어올린 사람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가치가 정당하다고 인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이제 그룹포커스 데이터 예전에 보여드렸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184까지 갔다가 조정받으면서 179로 내려왔는데, 얘가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준 조정받아서 가치가 일정 수준 내려오지 않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의 압력은 세질 겁니다. 경제가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얘가 지금 이 달려가는 속도대로 달려가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붕괴 위험성들이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네라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붕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편에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을 밟지 않고 올라가면 위로 탄력을 받을 때 올라가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시간적으로 이거보다 계속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이거보다 높아지는 속도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안 좋은 행보는, 투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행보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급락하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시간적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그 2011년도 8월 이후에 계속 주시장이 옆으로 기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어려운 장이 가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정이 아니고 위로 계속 탄력을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그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붕괴의 위험성을 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정 수준 올라간 뒤에 다시 조정에 대한 위험성들이 계속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빠른 속도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일정 수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정도,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아마 한 20% 전후 정도를 조정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 정도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 매각할 거냐, 가을 겨울 때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지표까지 괜찮게 나왔는데 9월, 10월, 그러니까 9월 말이 되면 9월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 10월 말이 되면 이제 10월 지표들이 막 나올 건데 9, 10월이 섞여서 그 시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지표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일정 수준 많이 조정받는 과정이 되면 그때 매도하고 고민스러운 건 그때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매수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이제 논란이 또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짧게 다시 정리하면 계속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밑으로 한 20%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해서 추세를 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 폭락하는 것도 제로 베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도가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코로나 팬데믹의 락다운처럼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는 시그널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경우가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로 이렇게 개걸음을 치는 건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익을 내기도 용이하지가 않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